홈플러스 2022년도 실적을 스로포트 회계로 분석을 하고 손익분기점 매출액을 예측해보는 내용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출은 7%가 감소했고요. 영업손실 1336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상품 회전율은 10.5회전으로 산출이 됩니다. 구독,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되겠고요. 1.5배속을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원가회계 손익으로서 매출은 6,480억 원을 달성해서 전년보다 7%가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그 재고 자산이 2.7% 증가했어요. 매출이 감소하면은 재고도 감소해주면은 더 좋은데 증가를 하면은 그만큼 자금 부담이 생기고 자금이 융통이 안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매출 원가가 적게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그 매출 원가가 오히려 상승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매출 총이익 7.9% 떨어지고 판매 관리비가 2.3% 증가해서 영업 손실이 1335억 원이 발생이 됐습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이 무려 243.1%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는 그 유통업인 경우에 그 스로포트 회계와 그 원가 회계 영업이익에는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가공비 배부되는 재고 자산인 제품 이런 것들이 거의 없으니까. 그런데도 그 밑에 좀 갭이 있는 이유는 일말에 그 어떤 그 가공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매출에 비례하는 매출 재료비는 4조 4천억 원대로서 그 6.9%, 매출 원가하고 퍼센테이지는 거의 비슷하게 나왔죠. 거의 똑같이 나왔습니다. 만약에 상품 매입 가격이 상승했다면 판매 가격은 그보다 낮게 인상했을 거로 추론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품 매입 가격이 100원이 올랐는데 100원을 다 반영을 못하고 한 80원만 인상을 시켰다. 제품 판매 가격 80원이 아니고 80%만 반영을 했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스루풋 7%로 내려갔고 이게 뭐 사실은 거의 같은 거 같기도 해요. 0.1% 차이는 뭐 크게 차이가 없는 거니까. 스루풋율도 그런 변동이 없는 거로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운영 비용이 3.3%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그 원가 회계 영업 손실하고 유사하게 1335억 원의 영업 손실이 났습니다. 재고자산 내역을 보면은 상품이 113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요게 이제 핵심적으로 상품이 증가한 것이 이제 큰 이슈가 되겠습니다. 뭐 이슈라기보다도 가장 이제 눈에 띄게 되는 거죠. 이거를 비용의 성격적 분류로 그 분석을 하면은 재고자산의 변동 범위 기준이 좀 회계 투명성의 핵심 문제가 되겠고요. 여기에 그 상품 및 원부재료 매입액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재고자산의 그 원재료, 부재료 이런 게 없는데 비성분에는 원부재료 매입액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실질적으로 그 홈플러스에서도 식품 코너 같은 데서 뭔가 음식을 팔고 하는 게 아마 그 음식 외에 또 다른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가공 상품으로서 그게 이제 4조 4천억 원대로서 6.5% 감소를 했어요. 1번 매출원가 재료비는 6.9%가 감소를 했고 운영비용은 3.3%가 증가했습니다. 그래서 그 운영비용에서 판매관리비를 뺀 것이 현장 가공비가 되겠는데 그 현장에 한 74억 정도면은 현장에서 그 판매관리비 성격이 아닌 뭔가 그 상품에 뭔가 부가가치를 애더하는 그런 작업이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뭔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2021년도를 보면은 물리적 세계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마이너스 132억 원이라는 가공비가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판매관리비하고 그 경계선들이 불명확한 거죠. 어떤 경우에는 판매관리비에다 집어넣었다가 어떤 경우에는 뭐 딴 거로 처리했다가 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하네요. 퍼센테이지로 이게 그 0%지만은 소수점 한 자리로는 가공 비율이 0.4% 이 상승을 했으니까 그 상품 매입 가격이 약간 내려가지 않았느냐라고도 생각은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또 이런 기왕에 하던 추론이면은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갑니다. 매출원가 재고자산 회계투명성 검증 3단계로서 PQ 총 제조비용이라고 했는데 그냥 그 제조비용을 총 상품 비용 뭐 이렇게 얘기해도 될 것 같아요. 2022년도에 14억 3,600만 원 차이가 나고 2021년도에는 180억이나 차이가 납니다. 요것은 2단계에서 이 WCAI하고 회사에서 제시한 그 변동 금액하고 차이가 같습니다. 이렇게 같은데 회사의 그 재고자산 변동 범위 기준은 전체 재고자산인 것 같아요. 그래서 비상품 재고의 증가액까지도 요 1번은 상품의 그 증가액만 해당하는 겁니다. 그것을 그 가감해 주면은 저기 그 갭2의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요게 이제 그 회사가 이거 표현한 것은 재고자산 평가 손실 전 금액의 증가액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빼주면은 일치는 합니다. 2단계에서. 그런데 2021년도에는 그거 다 한 그 갭3까지 187억 원, 거의 188억 원의 그 차이가 있는데 이것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그 현금식으로 한번 읽어보면은 현금이 87억 원이 들어왔으면은 재고가 87억 원이 감소해야 되는데 거꾸로 94억 원이 증가를 했어요. 그러니까 갭이 그러니까 이 감소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94억 원이 증가했으니까 어디 그 하늘에서 180억 원대의 그 재고가 굴러 떨어져 들어왔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이 비상품 재고의 증가액과 재고자산 평가손실 하더라도 188억 원이 공중에서 어디서 떨어져 들어왔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러면 이 재고가 들어온 거니까 이게 무슨 어떤 2021년도에 뭔가 그 흡수 합병에 의한 재고 정도 아니겠느냐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만은 이게 비상장 기업으로서 이 주석 내용이 매우 친절하지가 못합니다. 이런 내용까지 추적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3단계 현금 흐름표 기준 전체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맞아요. 그렇다면은 여기 그 현금 흐름표의 재고자산의 증감액은 회사가 비성분 재고자산의 증감액으로 제시한 거하고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요 금액은 이 평가 손실 금액을 포함하기 전 취득 가격의 증감액이 된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뭐 거기까지는 좋은데 회사의 재고자산 변동 범위는 전체 재고자산으로 매출원가를 감소시켜 매출이익이 조금이라도 더 나오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이런 건데 기준은 유통업이라면은 상품만 하라. 응? 왜 딴 것까지 집어넣어 가지고 속 시끄럽게 헷갈리게 만드냐 이런 얘기를 또 하고 싶어요. 운영비용으로서 인건비가 7,392억 원이 집행이 됐는데 0.3% 금액으로 증가했습니다. 직원 수는 상장 기업이 아니라서 홈페이지에 직원 수를 소개하고 있는데 그 회사 홈페이지 데이터니까 그대로 믿고 하면은 연 평균 임금이 3,700만 원밖에 안 나옵니다. 완전 소기업 수준입니다. 죄송합니다.
두 번 연장하려고 그러면은 이제 나이 탓도 있어서 그런지 목소리가 자꾸 죄송하고요. 0.3% 오른 거는 오른 것도 아니죠. 그러니까 임금이 동결된 상태다 이렇게 봐집니다. 지급 수수료는 이제 거꾸로 3.6% 감소했고요. 그래서 궁금해지는 게 다른 제조업도 그걸 한번 이걸 이제 다시 부활시켜 봐야 되는데 인당 매출액이 얼마나 되겠냐 이게. 인당 매출액이 3억 2,400만 원. 그러니까 전년보다 실적을 2,400만 원어치 직원들이 못 팔았어요. 그럼 월급 올려달라고 얘기할 수가 없지. 회사 책임이냐 직원 책임이냐. 글쎄요, 판매원 책임이냐. 그거 개별적으로 따지기는 어렵지만은 일단 인당 매출액이 줄었다는 것은 그만큼 평가를 좋게 받을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러면은 궁금해지는 게 우리나라 대표적인 할인마트,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 평균 연봉이 5,200만 원입니다. 3,700만 원이니까 1,500만 원 차이가 나요. 연봉. 그거 비교가 돼가지고 어떻게 그 직장 다닐 수 있겠느냐 이런 생각도 나고, 또 인당 평균 매출액은 그 이마트 경우에는 6억 5천만 원입니다. 이렇게까지 그러니까 더블을 그 저기 매출을 더하죠 이마트가. 그러니까 홈플러스가 지금 이제 그 계속 그 이 영업 상황이나 이런 시장 점유율이나 이런 걸 봤을 때 좀 그 위축이 돼가고 있다 이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네요. 홈플러스 상품 회전율이 10.5회전이었는데 이마트는 11.6회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회전율에서도 그 이 경쟁력이 뒤떨어집니다. 그러니까 그 상품 회전율이 떨어지면 재고가 많이 쌓여 있으니까 현금이 그만큼 유통이 안 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경영평가 지표로서 그 상품 회전율이 10.5회전, 1회전 이상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슬픈율도 약간 0.02%니까 좀 떨어졌어요. 요거로 봤을 때 동일 방향이면 일단 그 투명회계 가정을 했는데 이것을 입증하려면은 상품 매입 가격이 그 일반적으로 상승을 했을 때니까 식료, 의료품 뭐 이런 것들이 대부분 상품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다 올랐다고 본다면은 판매 가격은 상대적으로 그 하락을 했다. 그러니까 상품 매입 가격보다도 그 인상률보다도 판매 가격 인상률은 그렇게 올리질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금 재무지표로 와서 캐펙스 자본적 투자는 없고 오히려 그 줄어들은 금액이 3,952억 원이 줄어들었고요. EAT 세후 현금 순이익은 8,632억 원으로서 현금 수익률로는 31.7%, 1.2% 거꾸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가 회계상으로는 영업 손실이지만은 현금으로 봐서는 그 투하자본에 대한 현금 수익률로는 오히려 그 수익률은 올랐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자한테 원리금 포함해서 이자까지 7,102억 원을 갚았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율이 59%였는데 52.7%로 내려갔어요. 이게 50%가 넘으면은 경영권 방어가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채권자들이 이제 경영 간섭을 하고 잘못하면은 60% 정도가 넘어버리면은 경영권 내놔라, 딴 데다가 팔갔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근데 그 지급이자율이 의외로 또 이렇게 막 많게 계산이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거 참, 그, 이렇게 왜, 어떻게 산출이 될까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뭐, 이자 부채에 글쎄요, 뭐 이렇게 그 고율의 그 이자를 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지, 주주잉여 현금으로는 뭐 아무것도 없지만은 지분법 자본 변동을 외에는 변동 요인이 없습니다. 그리고 FEM 최종 1665억 원의 현금이 유입이 됐다. 이렇게 이제 벌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왜냐면은 돈을 갚았기 때문에 번 돈에서 이 7,100억 원도 갚았고
나머지 이 최종 잉여 현금 흐름이 1660 아니 최종 잉여 현금 흐름이 아니고 최종 쓸 때 다 쓰고 해가지고 1665억 원의 그 현금 이익이 났다, 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금 버퍼율 좀 낮아졌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이익 인정률이 1562.3%로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022년에 적자였으니까 2023년도에 손익분기점 매출액이 4억 개를 하면은 얼마를 팔면 되겠느냐 그러면은 6조 9천억 정도를 하면은 손익분기점 수준이 나오겠다, 이렇게 이 경우에 이제 재고가 한 3% 증가한다고 봤고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3%가 그 재고가 감소한다면은 적자로 돌아서 버립니다. 흑자 100억이었는데 적자 148억 원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이제 원가 회계의 맹점이니까 재고를 못 줄이는 이유들도 되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는 세계로 오면은 우선 손익분기점 산식으로 영업이익 제로로 해놓고 운영비용이 3% 증가한다고 가정했을 때 매출액이 7조 1천억 정도를 해야 되는 것으로 그렇게 예측이 됩니다. 그러나 이 매출 재료비가 한 5% 정도, 원가 회계에서도 감안했을 때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5% 정도 증가한다고 봤을 때 재료비 기준으로는 6조 한 8천억 원뿐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 6조 8천억 원으로 제한을 한다면은 계약이 6조 8천억 원이 됐다. 그러면은 888억 원의 적자로 나옵니다. 이 스루폿은. 그러면은 스루폿 관점으로는 재고 회전율을 10일 회전 5%까지만 올려봐라. 이게 이마트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냐. 이마트 수준이 11점 아까 몇 회전인가 그랬는데 이마트 수준 정도는 따라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매출이 7조 1천억 원까지 달성을 해서 영업이익 한 206억 원은 나올 수 있을 거다. 이거를 어떤 단품 납품 가격이라고 해석을 한다 그러면은 원가 회계로는 690만 원에 팔아야 되는 거를 스루폿 회계는 680만 원에 팔아도 이익을 남길 길은 재고 회전율을 전사가 올린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매진을 하면은 이렇게 영업이익으로 전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비상장 기업인데 장부상 이 장부 가격은 일주당 장부 가격은 52만 원 선이나 돼요. 상장할 일은 없을 것 같은데 100%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회사는 한국 리테일 투자주로 돼 있고, 또 한국 리테일 투자주의 최대 주주는 또 MBK 파트너스 3호 투자 전문 회사로 이거를 PEF라고 그러던가요? 프라이어리티 이쿼티 펀드 이런 식의 약장거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만은. 자, 그래서 아까 홈플러스의 연봉이 3,700인데 이게 중소기업도 아니고 소기업 수준의 급여를 받아가면서 제가 한번 유튜브에 나온 2015년에 JTBC에서 방영된 송곳이라는 드라마에 노조 만드는 드라마였는데 그 무대가 이 대형 유통마트였어요. 그런데 최근에 그거를 제 눈에 띄었거든요. JTBC 유튜브에서. 이제 한번 소개한 건데 무대가 외국 자본의 대형마트였고 거기에 이제 노조를 만들어가는 과정인데 거기 7, 8년대식 의식화 교육하는 장면들이 또 연출이 되고 의식화 교육을 하는 거죠. 노조를 만들고 그런 건데
이런 게 무대가 아마 그 샘플 무대가 홈플러스였지 않았겠느냐. 그런 기업을 MBK 파트너즈가 M&A에 성공을 하면서 외국계 자본이 그때 뭐 기억으로는 어둡게 그 자본이었던 것 같은데 물러나고 그래서 MBK 파트너즈가 도대체 어떤 회사냐. 그래서 최근에 이 MBK가 기억이 나는 것은 이재용이보다도 한국에 더 부자다 하는 사람이 MBK 파트너 회장이다. 그게 이제 김병주 씨라는 분인데 살이 많이 올랐네요. 살이 많이 올랐는데 젊어서는 이만큼 안 올랐겠죠. 근데 이 사람이 아주 입지전적인 얼굴 같기도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일을 했어요. 자, 지금 글로벌 금융 자본이죠. 칼라일 그룹도 했고 한미은행 인수도 주도했고 그러면서 사모펀드 시장에서 주목받기 시작했다. 또 외환위기 때는 한국 정부의 40억 달러 규모의 외평채 발행 작업에도 참여를 했다. 그러니까 외환위기가 그 IMF 얘기하는 건지 2008년 얘기하는 건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 IMF 때 같군요. 외환위기면은 2005년에 사모펀드 회사인 MBK 파트너즈를 설립해서 독립한 뒤에 대우정미를 시작으로 수많은 인수 입찰에 참여했고 굵직한 인수전의 성과를 거뒀다. 그러면은 이 사람이 이런 데 가서 일을 할 수 있게 된 게 10대 때 혼자 미국으로 건너와서 해버퍼드 칼리지에서 영문학을 전공했는데 하버드 대학교에서 경영대학원에서 MBA 과정을 마쳤고 자 그냥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던 친구가 하버드 대학교 경영대학원까지 어떻게 갔을까? 그동안에 돈은 또 누가 됐을까? 알바를 했을까? 그런데 미국 파슨즈 디자인 스쿨에서 공부하던 박태준 전 총리의 박태준 포항제철 그분 아닌가요? 박태준 씨? 아닌데 전 총리 넷째 딸 박경화 씨와 유학 시절 만나 결혼했다. 이렇게 또 그 처가 배경이 또 뭐 있네요. 잠깐요. 참고해서 MBK 파트너즈라는 게 홈플러스를 하고 있는데 그 한국 리테일 주식회사라는 거를 이 지배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 지배를 하고 있는데 레버리지율이 50%를 넘어버리고 임금도 짜게 주면서 지금 그 대형 할인마트 이마트하고 경쟁을 하면서 하고 있는데 그 뭐 리테일 하는 뭐 GS25시 이런 데하고는 뭐 아니겠지만은 저기 롯데마트도 있을 것 같고요. 자관 월급 그렇게 짜게 줘가지고 아마 그 매출 1인당 매출액도 그렇게 안 나오고 좀 홈플러스의 앞날이 좀 불투명하게 보인다는 거 그것으로 좀 그 홈플러스 분석 내용을 좀 마치는 거로 하겠습니다.